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KBS에서 5년 만에 정통 대하 사극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태종 이방원을 주인공으로 이번 주 토요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빠르게 KBS의 이 첫 방송을 앞둔 태종 이방원을 오늘 불러내서 역사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이자 야심가로 유명하고 또 아주 그 인상적인 일화들이 많은 인물인데, 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방원? 사실은 이렇게 먼저 스포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역사는 이제 모두 스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극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성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포일러가 있는 인물들이니까. 네, 그래서 모두 그 결과는 알려져 있지만 그 과정들을 이제 살펴보는 재미를 이제 정통 대하 사극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이제 지금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의 그렇죠.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그의 선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종은 워낙에 얘기거리도 많고 또 냉혹한 정치인으로서 또 어떤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 보통의 분들이 태종,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방원이라는 인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사건은 정몽주를 암살한 사건일 텐데요. 그 전에 나오는 이제 시가 있잖아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여가 뭐 단심가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정몽주를 죽였던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방원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이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방원이 이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굉장히 놀라움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어쨌든 위화도 해군, 그다음에 이제 과전법 1391년에 일어났던 어떤 토지 개혁인데, 네. 여기까지는 뭐 정몽주와 정도전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91년 이후에 이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역성혁명의 과정에서는 정몽주는 반대를 하고 네. 정도전은 찬성을 하게 되면서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공양왕은 보통 그러니까 뭐 허수아비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잘했던 왕인데요. 1391년 이제 92년 초에 태조 이성계가 우연히 낭만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이 네. 사건을 계기로 정몽주와 공양왕이 손을 잡고 정도전 일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정치계는 어떤 계파가 달라지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만약에 공양왕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은 정도전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뜻밖의 이제 이성계가 낙마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싶었던 정몽주가 이성계를 방문을 하게 되죠. 이 방문을 했을 때 이방원은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정몽주를 이제 선주교에서 이제 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선주교에서 정몽주가 죽은 게 5월이었고 7월에 이제 조선이 건국하니까 네. 말 그대로 조선 건국 직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가장 또 큰 방해라고 생각했던 인물을 제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사건을 만약에 그렇게 정몽주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이방원 정도의 사병 병력이면 몰래 한 사람 보내서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몽주가 찾아오게 됐을 때 이방원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반대를 하죠. 신세계 상담소에다 올릴 만한 그런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할까요? 예.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그건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또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데 나는 이거를 그만둘 수 없다. 라고 해서 또 세력을 모읍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모두가 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참살했고 그 덕분에 조선이 건국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은 이때 이미 정치인으로서 그것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렸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면서 네. 이것이 그냥 나는 그늘에서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방원이고 이 모든 건국에 나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 그렇죠. 내 아버지가 지금 왕이 되지만 차긴 나다. 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이미 정치적인 어떤 세력화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큰 아들을 제외하고 둘째 아들부터 다섯째 아들까지가 모두 장군으로서 큰 공을 세웠고, 그다음에 동생이었던 퉁두란, 이지란 역시 큰 공을 세웠는데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이 이방원이라는 인물은 이 정도전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정몽주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점에서 이미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전에 정치가로서의 어떤 역량, 그다음에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500년 조선사에서 우리가 세자를 기억하는 건 사도 세자 이외에는 이방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그 왕이 된 후에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자, 정몽주는 그럼 어떤 인물이었고 고려의 공양왕과 손을 잡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정몽주에 대해서도 보통은 이제 좀 과소평가해서 굉장히 좀 유약한 어떤 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굉장히 네.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공격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타이밍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이방원이라고 하는 난적을 만난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1392년 5월 달에 있었던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야말로 건곤일척의 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정몽주를 우리는 아주 나약한 그 신하지였던 이런 인물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조선 건국 전에 그 조선을 건국하려 했던 말하자면 역성혁명 세력들을 발빠르게 제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방원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숙적을 만나게 되면서 그 그렇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 인물이다. 네, 보통 심장 가지고 적진의 한가운데 맨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이제 삼국지에 뭐 유비나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은 가도 안 죽고 나오거든요. 유유히. 근데 그렇죠. 거기 이방원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요. 잊고 있었다. 네. 그런데 정작 태조 이성계는 정몽주 암살을 반대했다고 하셨어요. 이건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힘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약간의 이제 그 지역 컴플렉스,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경의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다. 네. 그럴 때 바로 그 아들인 이방원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네. 그것이 이제 조선의 어떤 건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자, 태종 이방원 이제 정몽주를 암살한 뒤에 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네. 이게 아마도 우리가 이방원을 그 정몽주 암살과 함께 냉혹한 정치가로 기억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주 암살이 조선 건국을 위한 작업이었다면 제1차 왕자의 난은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기 위한 작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쿠데타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1차 왕자의 난이라는 어감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으로 태조는 왕 위에서 물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이제 굉장히 조선 초기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398년 8월 달에 이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 그다음에 이제 이복 동생이었으며 세자였던 방석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다음 어떤 그 왕위를 놓고 태조 이성계에게 일종의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쿠데타 시점을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록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막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네. 핵심은 뭐냐면 오늘 아버지가 아프다예요. 오늘 아버지가 아프다. 네. 아버지가 아프셔서 지금 자리를 비웠다. 그러니까 아프셔서 못 일어날 것 같다. 실제로 직접 군사를 지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록 기록을 보면 염려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때 아무리 태종 이방원이 당시 많은 병력을 확보하고 또 실록에서는 아주 좀 희한하게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지만 네. 잘 보면은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지게 되는데요. 네. 아무튼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궁궐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야 되고 또 정도전을 죽이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때 이성계가 나오게 되면은 대대적인 시가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태종이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건국에 그다음에 이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성계를 직접 맞닥뜨리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건국 왕인데 아들이 거기다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민심이 그걸 따르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와병 중에 순식간에 하룻밤 만에 정광석화처럼 일을 처리하고 그 일을 그냥 아버지였던 왕에게 보고를 하는 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아프실 동안 좀 뭐 정리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보고를 하는 거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그 다음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는 보통 있을 수 있는 과정인데 그 다음 과정이 굉장히 놀라운데 이때
결국은 아버지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했으면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은 수양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세민, 당태종 같은 경우가 그런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에 올라가는데 이때 이방원은 왕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역인데 왕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명분 중에 하나가 장자가 있는데 어떻게 막내 아들을 세자로 삼습니까? 라는 것이었으니 지금 이제 큰형은 돌아갔으니까 이제 둘째 형이 있으니까 그 둘째 형을 이제 왕위로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함으로써 일단 명분을 딱 가져오는. 그렇죠. 태조 이성계로서는 빠져나가서 함흥으로 물러나더라도 태조 이성계에게도 누가 되지 않으며 그다음에 둘째 형의 성격으로 보아할 때 그 자리를 독점하고자 그러니까 자신을 물리칠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한 인물이다. 그런 면에서 1, 2년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왕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측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고륙 상징도 피할 수 있고 동시에 조선 초기에 어떤 왕권을 두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시가전, 내전의 상황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보통 인물이 아니군요. 말하자면 아주 정광석화처럼 어떤 일을 벌이는 대담함도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하는 어떤 또 어떤 기다림에 대한 철학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민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이 사건은 읽고 있었던. 네, 어느 정도 아버지가 그래도 막내 아들을 세자로 삼으니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은 자신에게 민심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배경을 만든.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어떤 조선 초기의 그런 상황들을 내가 다 정리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다. 이걸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군요. 네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형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2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왕이 올라갑니다. 왕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사실은 이제 태종이 왕위에 올라가서 했던 일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뭐 신문고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과거제 실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주자소 설치라고 하는 어떤 업적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자소. 그러니까 주자소는 말 그대로 이제 활자를 주조하는 관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쇄소네요. 인쇄소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전과 다르게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던 사대부 지식인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주자소는 분명히 필요한 어떤 관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자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신하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던 이유는 아직 우리가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주자를 할 정도의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금속 활자를 만드는 것은 고려에서는 드문드문 있긴 했지만 이걸 대규모로 수십만 개의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그때만 해도 한자를 쓰던 시절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구리가 부족하니까 이걸 수입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거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태종은 어떤 방식까지 쓰게 되냐면 신하들한테 명을 내려서 집에 있는 구리 다 가져와라. 공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좀 껄끄럽게 진행될 것 같아서 신하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제 태종은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 주자소 설치를 처음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적이라고 해서 무시했던 게 아니라 취할 정책은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소신 있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줬던 인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1차 왕자년 때 가장 큰 정적으로서 제거했던 정도전이지만 그가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조선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책은 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가로서의 어떤 대인배로서의 모습들이 태종에게서 보여졌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하나씩 둘씩 나타나면서 우리가 태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 흥미진진한 인물을 이제 주말마다 K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역사 대자뷰 KBS 대하사국 태종 이방원 첫 방송 앞두고 역사 속의 태종 이방원의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